적외선 분광 강도법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시료의 조제 방법, 그리고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시료의 조제법, 적외선 분광 강도법에서는 시료의 경우에는 주로 활용한 형태는 고체 또는 액체 시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체 시료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료는 가능한 한 순수하고 그리고 충분히 건조된 형태가 좋겠습니다. 시료의 조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료 조제 방법은 포타시움 브로마이드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처럼 보이는 만호약 절구를 사용하여서 이 만호약 절구에 고체 시료 약 1에서 2mg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루로 분쇄한 다음에 적외부 스펙트럼용 포타시움 브로마이드 또는 포타시움 클로라이드를 첨가하게 되고 그 위에 잘 갈아서 섞어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정제 성형기를 이용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포타시움 브로마이드 디스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대조시료를 조제하게 되는데요. 대조시료의 경우에는 고체 시료를 넣지 않고 포타시움 브로마이드 정제 또는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정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조시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보통 감압, 압력을 가해주고 그리고 감압하에서 압력을 가하여 대략 5 내지 8분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투명한 형태, 트랜스페어런트한 KBR 디스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료의 조제 방법으로서 용액법이 있습니다. 용액법은 검액을 액체용 고정셀에 넣고 보통 검체의 조제에 쓴 용매를 대조군으로 하여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매는 이 검체와 상호작용 또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창판으로 사용되는 NaCl 윈도우를 침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대신에 이 용액법에서는 물 대신에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사염화탄소 등을 용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 0.5에서 10% 정도의 높은 농도, 시료 농도가 필요하고요. 용액의 경우 그 이유는 IR 흡강 개수가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흡강 개수가 낮기 때문에 농도를 높게 만들어서 IR 스펙트럼을 얻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0.1에서 0.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NaCl 윈도우, 솔트 윈도우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윈도우 사이에 용액을 넣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페이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고체 검체 5 내지 10mg을 만호약 절구에 넣고 가루로 분쇄한 다음에 KBR 디스크법에서는 포타시움 브로마이드를 넣어줬는데 페이스트 방법에서는 포타시움 브로마이드 대신에 유동 파라핀 한 내지 두 방울을 가해서 잘 섞어주고 검체 페이스트를 제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검체 페이스트를 한 장의 창판 중심부에 얇게 편 다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른 한 장의 창판으로 그 사이에 끼워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페이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액막법 또는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 검체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IR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액체 시료 하나 내지 두 방울을 두 장의 창판 사이에 끼워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액청을 만약에 두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박의 사이 띄우개를 두 장의 창판 사이에 끼우고 그 사이에 액체 검체가 고이도록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방막법입니다. 샘플을 방막으로 제조하여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기체 검체의 경우에도 IR 스펙트럼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기체 샘플의 경우에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나 포타시움 브로마이드, CaF2 등으로 된 원통형 용기를 이용하고 있고, 이 진공 상태의 원통형 셀에 기체 시료를 확산을 시켜서 다음에 분석을 하는 방법이 기체 검체 측정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트 패스는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정도로 아주 넓은 또는 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ATR 방법인데요.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ATR은 Attenuated Total Reflection의 약자가 되겠고요. 시료를 여기가 ATR 기기가 되겠는데 시료를 이 ATR의 프리즘면에 시료를 넣어주고 그리고 압축 로드로서 이걸 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료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고 그때 반사되는 스펙트럼을 얻어서 IR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방법이 ATR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TR 방법은 앞에 소개한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실제 그냥 고체 가루 시료를 이용해서 바로 IR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전처리가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IR 흡수 스펙트럼은 화합물의 구조 추정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원자 단위라든지 작용단, 펑셔널 그룹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빨리 판단하는데 IR 스펙트럼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IR 스펙트럼은 어떠한 두 가지 물질도 두 가지 화합물도 동일한 IR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동일한 IR 스펙트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물질의 정성 분석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난시오모의 경우에는 IR 스펙트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난시오모까지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얻어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화합물의 구조를 추정할 때 우리가 IR의 측정 영역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4,000에서 600 가이즈 범위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1300을 기준으로 해서 약 왼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작용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펑셔널 그룹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부분에 대한 IR 흡수 밴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펑셔널 그룹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용기의 신축 진동에 대한 흡수 밴드가 이 영역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지문 영역이 있는데요. 1300에서 60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핑거프린트 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핑거프린트 리전은 특정 화합물의 특이적인 스펙트럼을 보이는 영역이고요. 또한 핑거프린트 리전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흡수대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IR 스펙트럼으로부터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IR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포지션이 되겠죠. 그죠? 몇 진동수에서 흡수 밴드가 나타나느냐. 즉, 2200에서 흡수 밴드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 그 인텐시티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또는 약하게 나타나느냐 또는 중간 정도 나타나느냐. 저 흡수 밴드가 이와 같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모양이 내로우하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지션, 인텐시티, 쉐입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이 IR 스펙트럼이 어떠한 화합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캐릭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이어 프리퀀시, 높은 진동수 영역에서 흡수 밴드가 나타납니다. 즉
sp3의 CH의 경우에는 3000에서 2850에서 나타나지만 sp의 CH, 즉 S 캐릭터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죠? 그죠? S 캐릭터가 훨씬 더 증가를 한 경우가 되겠는데 SPCH는 3300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S 캐릭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높은 진동수에서 흡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도 R, C, O, H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CH 스트레칭에 대한 피크가 관찰이 되는데 알데하이드는 특이하게도 2850에서 2750 그 사이에 두 개의 흡수대가 관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피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sp2의 CH인 경우에는 이 sp3CH하고 spCH 그 사이에 흡수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H 이 본드의 경우에는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역시 밴딩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밴딩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밴딩의 경우는 1400을 기준으로 해서 1400보다 더 높은 카이저 진동수 1460의 CH2의 밴딩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1400보다 낮은 영역 1370 근방에서 CH3의 밴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CH는 밴딩이 관찰될 수가 없겠죠. 왜? 원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각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드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높은 진동수에서 흡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결합, 탄소 단일결합이 1200, 이중결합이 1660, 삼중결합이 약 2200. 즉 본드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 이 흡수하는 진동수는 훨씬 더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질소의 경우에도 2250으로 탄소 삼중결합과 유사한 위치에서 관찰이 됩니다. 역시 그 강도는 미디움 정도의 강도로 나타나고 피커 형태는 브로드하지 않고 샤프한 피커 형태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컨주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중결합이 따로 하나 있는 경우에는 1640에서 1680에서 관찰이 되는데 비해서 컨주게이티드 탄소 이중결합은 조금 낮은 영역인 1620에서 1640 그리고 아로마틱 링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1600과 한 1475에서 2피크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00 좌우에 1500의 왼쪽과 오른쪽에 2피크가 관찰이 되면은 아로마틱 링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합물 구조 추정 관련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약 600에서 1400 우리가 이 리전을 핑거프린트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전에서는 탄소 그리고 산소 질소 간의 단일 결합에 대한 IR의 흡수 밴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700 근방에서는 탄소 이중결합, 산소 이중결합, 질소 이중결합에 대한 흡수 밴드가 그리고 2200 근방에서는 탄소 질소 삼중결합에 대한 흡수 밴드가 관찰이 됩니다. 또한 2700에서 3500 범위에서는 CH 그리고 OH, NH 스트레칭에 대한 어떤 흡수 밴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